야담객잔을 찾아주셔서 감사하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먹고 죽을래도 아무것도 없는 다 찌그러진 초가집에 못담시 도적된 놈들이 왔단가. 그런데 이거 요상하단께 요상효. 도적된 놈들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물벼락 맞고 삼배실에 오라줄 묶인 듯 알아서 묶여 불었어야 헐수 웜에 이세각시 난리통에도 여태 처자빠져. 자 불고 일나서 되려 짜증일세. 아따 시끄러워서 잠 다 깨불었네. 서방님 저 아재들 좀 묶어두시죠. 나는 졸려서 쭉 가도 자야 쓰겄소. 조선 천하제일 게으른 천재 며느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산새가 험하기로 유명한 전라도 어느 깊은 골짜기에 산새도 날다가 지쳐 쉬어간다는 외진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첩첩산 중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야 비로소 보이는 이 마을 끄트머리에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인시, 마을의 닭들이 목청을 돋워 새벽을 알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이 마당의 장독대를 겨우 비출 무렵 안채문이 거칠게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괄괄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최 씨였지요. 최 씨는 무명 치마끈을 질끈 동여매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닦아내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며 쉴 새 없이 몸을 놀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으나 움직임만큼은 날쌘 다람쥐 같았으니 평생을 흙 파먹고 살아온 시골 안악의 고단함과 부지런함이 뼈에 사무친 까닭이었습니다. 그녀가 마당을 빚으라며 뽀얀 먼지를 일으키는 동안에도 건넌방에서는 기이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것은 마치 낡은 풀무가 바람을 들이마셨다 내뱉는 듯한 규칙적이고도 웅장한 코골이 소리였습니다. 오메 내가 미쳐버려. 저것이 사람이여 곰이여. 닭이 해를 치다 목이 쉬어버렸는디 시방까지 절하고 자빠져 잔단가?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라고 들어온 것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잠만 쳐자니 내 속이 문드러져 썩은 물이 나올 판이여. 최 씨의 한탄 섞인 고함이 담장을 넘어 대나무 숲을 흔들었지만 건넌방의 코골이 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한층 더 구성지게 곡조를 탔습니다. 그 방의 주인은 바로 며느리 다리였죠. 다리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마치 세상의 소란 따위는 자신과 하등 관계없다는 듯 깊은 잠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시어머니의 기척에 놀라 버선발로 뛰어나올 법도 하건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그녀의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가 아니라 차라리 도 닦는 경지에 이르렀다고나 할까요? 다리가 시집올 때 가져온 것이라곤 해진 옷가지 몇 벌과 눕기만 하면 잠이 든다는 신묘한 머리통뿐이었으니 최 씨의 복장이 터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해가 동쪽 산마루를 넘어 중천을 향해 치솟는 진시가 되어서야 건넌방 문이 삐그덕거리며 열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를 한 다리가 마루로 기어나오더니 문지방에 기대어 크게 하품을 해댔지요.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이었으나 그 표정만은 천하를 다 가진 듯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때 밭일을 나가려 쟁기를 챙기던 남편 득수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 다가왔습니다. 득수는 쉼약하기 짝이 없는 사내로 어머니의 등살과 아내의 배짱 사이에서 매일같이 새우등이 터지는 신세였지요. 아따, 인자 일어났는가? 내가 아까 몰래 숭늉이라도 떠다 놓을라 했는데 엄니 눈초리가 매서워서 꼼짝도 못했네. 서방님 날씨가 참말로 좋지라.
햇볕이 따뜻하니 마루에 누워있으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겠구만이라. 어머님은 뭐시 그리 급해? 해는 내일도 뜨고 모레도 뜨는 거 아닌가요? 다리의 대답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으나 말투에는 묘한 교태와 여유가 섞여 있어 득수는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그때 밭에서 돌아온 최 씨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물동이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런 소리는 나지 않았으나 바가지 구르는 소리가 요란했지요. 원해, 네가 시방 마이대꾸로 하는 거요? 해가 똥구멍을 찌르는데 인자 기어 나와서 신선 노름 파련이요? 쌀독에 쌀 떨어진 지가 언젠데 네가 밥을 축내려면 바깥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장 저기 계곡 가서 물 한 동이 길어오지 않고 못하냐. 오늘 물도 꽉 안 채워놓으면 밥 숟가락 들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알겠냐? 최 씨가 가리킨 곳은 집에서도 심리는 좋게 걸어야 나오는 험한 계곡이었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물을 길어오려면 장정들도 혀를 내두를 판인데 가냘픈 며느리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집을 나가라는 엄포나 다름없었지요. 그러나 다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지요. 아따, 어머님, 성질도 급하셔라. 물만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여? 걱정 붙들어 매쇼잉. 내 후딱 댕겨올 틴게. 다리는 빈 물동이를 지게에 지는 둥 마는 둥 하더니 터덜터덜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최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고 득수는 안절부절 못하며 아내의 뒤를 쫓으려다 어머니의 호통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지요. 다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남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을 벗어난 다리는 곧장 계곡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 뒤편, 바람에 사걱거리는 대나무 숲으로 들어갔지요. 굵고 곧은 왕대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그곳에서 다리는 가장 굵은 대나무 하나를 골라 툭툭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낫을 꺼내 들었지요. 평소 밥숟가락도 힘도 없어 보이던 그녀의 손놀림이 이 순간만큼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교했습니다. 아이고, 저 먼 데까지 댕겨오다가는 내 다리가 몽땅 무가 될 것이오. 머리를 써야 몸이 태난 법이제. 어머님은 뭐하러 힘들게 물을 이고신다요? 물이야 지가 알아서 흐르게 하면 되는 것을. 다리는 능숙한 솜씨로 대나무를 베어내더니 속이 텅 빈 대나무의 마디마디를 쇠 꼬챙이로 뚫어 긴 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만든 대나무 관들을 새끼줄로 꽁꽁 묶어 연결했고 계곡 상류의 물길을 막아 그 흐름을 대나무 관 안으로 유도했지요. 수십 개의 대나무가 뱀처럼 길게 이어져 숲을 가로지르고 마침내 그 끝은 다리네 집 부엌문이어 큰 물독 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팔도 어디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자동급수 장치였으나 정작 그것을 만든 다리는 땀을 닦을 생각도 없이 그저 하품만 늘어지게 할 뿐이었지요. 작업을 마친 다리는 푹신한 낙엽더미 위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사로웠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이 그녀의 땀을 식혀주었지요. 웜에 좋은 거, 이것이 천국이제. 물은 대나무가 나를 것이고 나는 꿈속에서 님이나 보러 갈란다. 다리는 그 길로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계곡물은 그녀가 잠든 사이 대나무 관을 타고 콸콸 소리를 내며 산을 내려가고 있었지요. 노동의 고통 없이 결과만을 얻으려는 그녀의 발칙한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이가 어둑해지는 유시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며느리를 기다리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지요. 이놈의 역한 내가
물 길어가서 아주 용궁으로 시집을 갔나? 어째 코빼기도 안 비친다냐?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디 봐서 자빠져 다느라 해지는 줄도 모르는 것이여. 오늘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틴게. 엄니, 좀만 참으셔잉. 계곡이 워낙 멀어서 늦는갑소. 갸가 힘이 없어서 늦는 것일 텐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엌 문 쪽 담장 너머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졸졸졸, 콸콸콸. 그것은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청아하고도 힘찬 물소리였습니다. 최 씨와 득수는 눈이 휘둥그레져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비가 오는 것도 아니요, 집안에 우물이 터진 것도 아닐진데 이 메마른 부엌 문 쪽에서 어찌 물소리가 난단 말입니까? 웜에 이게 뭔 소리여? 도깨비가 장난을 치나? 최 씨가 불이 나게 부엌 문을 열어젖히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나무 숲에서부터 이어진 길고 긴 대나무 관 끝에서 맑은 계곡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물독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힌 광경 앞에 최 씨는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다리가 기지개를 켜며 느긋하게 들어왔지요. 머리에는 낙엽을 잔뜩 붙인 채였으나 얼굴은 더없이 개운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물 다 채워놨는디 밥은 주실라요? 배가 등가죽에 붙겠소. 네가 이걸 맹그러냐? 시방 귀시이 고칼 노릇이여. 어찌 앉아서 천이불을 끌어온다냐? 이게 대체 뭔 일이단가? 아따, 다리가 아파서 꽤 좀 부려봤구만이라. 물은 흘러야 마시고 사람은 누워야 제맛 아니겠소. 얼른 밥 주시오잉, 어머니. 최 씨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화를 내야 할지 아니면 저 신기한 재주에 탐복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게으름을 피우고 온 것이 뻔한데 물독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다리는 시어머니의 얼빠진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밥솥 뚜껑부터 열어젖혔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게으른 천재 며느리 다리와 억척 시어머니 최 씨의 기묘한 동거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지요. 과연 이 집구석에 평화가 찾아올 날이 있을까요? 다리의 머릿속에는 다음번 게으름을 위한 또 다른 꿍꿍이가 이미 자라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대나무 물개 사건이 있고 난 다음 날 아침, 득순의 집안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묘시가 되어 아침 밥상이 차려졌으나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공기가 무거웠지요. 시어머니 최 씨는 밥을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며느리 다리를 곁눈질로 흘겨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기이한 대나무관 덕분에 물 길어올 일은 없어졌으나 시어머니의 심사는 왠지 모르게 더욱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고생을 해야 시집살이 맛이 날 터인데 저리 편하게 누워서 물을 얻으니 배가 아픈 것도 같고 자신이 평생 고생해온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우라가 치밀었던 것이지요. 다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숭늉 그릇을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따, 밥맛 떨어져서 못 살겠네. 야, 아다. 네 어제 물 좀 깃기 싫어서 잔머리 굴린 건 내가 봐줬다만 오늘은 어림도 없다잉. 곳간에 감자가 썩어 나가는데 힘을 밭이 없어야. 저기 산비탈에 있는 묵은 돌밭 알지? 거기 가서 밭 좀 갈아라.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밭고랑 이쁘게 안 맹글어 놓으면 오늘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라. 우엄에, 엄니, 거기가 사람 갈밭입니까?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인데 소가 끓어도 쟁기가 부러지는 땅이어라. 저 옆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기에 보낸다요. 차라리 내가 갔기라오. 시끄럽다 이놈아. 니는 읍내 가서 장이나 봐오보.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밥값은 해야지. 저 게으른 것이 돌밭이라도 갈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여. 최 씨의 호통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득수가 대신 가겠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으니 이는 필시
다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거나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만들 심산이었지요. 그러나 다리는 이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주섬주섬 일어날 뿐이었지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돌받침은 어떻고 흙받침은 어떻겠어. 내 후딱 갈아놓고 올 틴게 저녁에는 닭이나 한 마리 잡아주시오잉. 힘쓸람은 고기를 묵어야 아나요. 다리는 쟁기 대신 커다란 자루 하나를 챙겨 들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쟁기도 호미도 없이 빈손이나 다름없는 차림으로 밭을 갈러간다니 지나가던 똥개도 웃을 노릇이었지요. 최씨는 혀를 끌끌 찾고 득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의 뒷모습이 산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다리가 도착한 곳은 마리 밭이지 잡초와 바위가 뒤엉킨 험한 황무지였습니다. 사시의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지만 땅은 딱딱하게 굳어있어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하루 만에 개간하기란 불가능해 보이지요. 보통의 안악내라면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을 테지만 다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가져온 자루를 풀었습니다. 자루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쟁기가 아니라 며칠 전 뒷산에서 주워 모은 묵은 도토리와 산밤들이었지요. 다리는 그것들을 밭고랑 사이사이에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푼 속에서 작은 병을 꺼내 뚜껑을 열었으니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네. 이 정도면 산신령도 침을 흘리겠어. 내 손으로 땅을 파면 손톱에 흙기고 아프니께 힘 좋은 놈들을 불러야 쓰겄제. 다리는 들기름을 바른 도토리와 산밤을 밭 구석구석에 던져놓고는 흙을 대충 발로 차서 덮는 신용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밭머리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로 가서 웃옷을 벗어 깔고 벌라덩 틀어놓았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계산이 서 있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땀을 흘리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이요. 자연의 힘을 빌리는 것이야말로 고수의 농사법이라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었으니까요. 나뭇잎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솔솔 불어오자 다리의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이내 드르렁 코골이 소리가 산비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중천에 뜬 오시 득수는 아내가 걱정되어 몰래 새참을 싸들고 산비탈을 올랐습니다. 밭을 갈기는커녕 울고 있을 아내를 달래주러 온 것이었지요. 그러나 밭 근처에 다다르자 득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땅이 울리는 쿵쿵 소리와 함께 짐승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무 뒤에 숨어 밭을 내려다본 득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오메, 저게 다 무엇이단가? 산돼지떼가 아주 잔치를 벌이는구만. 우리 마누라 잡아먹히면 어째쓸까잉? 밭에는 집채만한 멧돼지 10여 마리가 떼를 지어 내려와 있었습니다. 놈들은 코를 벌렁거리며 땅을 미친 듯이 파헤치고 있었지요. 다리가 뿌려놓은 들기름 냄새와 도토리를 찾기 위해 멧돼지들은 단단한 주둥이와 엄니로 딱딱한 흙바닥을 갈아엎고 바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괭이질을 100번 해도 못할 깊이로 땅에 푹푹 패이고 묵은 흙이 뒤집어지며 시커먼 속살이 드러났지요. 멧돼지들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소가 쟁기질을 한 것처럼 깊은 고랑이 생겨났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가 막힌 밭갈이였습니다. 아이고, 여보! 여보! 득수는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 벌벌 떨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난리통 속에서도 정자나무 아래 누운 다리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다리 근처까지 와서 킁킁거렸으나 다리가 갑자기 하고 천둥 같은 코골이를 내뱉자 멧돼지가 깜짝 놀라 도망가는 총극까지 벌어졌지요.
짐승들도 잠든 다리의 기세에는 놀렸는지 그녀를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땅만 파헤치다 배를 채우고는 유유히 산으로 사라졌습니다. 멧돼지 떼가 물러가자 돌밭은 어느새 부드러운 흙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수시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마루에 앉아 다듬이질을 하며 실패하고 돌아올 며느리를 닥달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이 열리고 다리가 흙먼지 하나 묻지 않은 깨끗한 옷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득수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지요. 오냐 인자 오냐. 빈손으로 덜렁덜렁 오는 꼴 보니 밭은 손도 못 댔겠구만. 내 그럴 줄 알았다. 오늘 저녁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어머님, 섭섭한 말씀 마쇼잉. 가서 한 보시란께요. 밭을 아주 치을대로 갈아놨음께 돌멩이 하나 없이 아주 보들보들한 흙만 남겨놨구만이라. 무엇이라? 네가 그 돌밭을 다 갈았다고? 지나가던 소가 웃겄다. 거짓말도 정도껏 쳐야지. 최 씨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확인하겠다며 횃불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밭에 도착한 최 씨는 들고 있던 횃불을 떨어뜨릴 뻔했지요. 거칠었던 돌밭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10년 묵은 농사꾼이 갈아놓은 듯 깊고 고른 일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의 힘은 소보다 강했고 그들의 식욕은 사람의 끈기보다 무서웠던 탓이지요. 이건 사람이 한 짓이 아니여. 도깨비가 와서 갈아주고 갔냐? 니년 정체가 무엇이여? 어찌 손 하나 안 대고 이 난리를 쳐놓는단가? 엄니, 참말로 기가 막혀. 멧돼지들이 와서 밭을 다 갈아엎어주는디 다리는 그 옆에서 코만 골았단께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만이라. 최 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밭을 갈아오라 했으니 결과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요행으로 일을 처리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더욱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며느리 손바닥 위에서 노란하겠구나. 최 씨는 위기감은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위기였지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번득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분을 사귀지 못해 방바닥을 치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물 깃는 것도 해결했고 닦아는 것도 해결했다. 이 요망한 며느리를 쫓아내려면 힘쓰는 일이나 머리 쓰는 일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지요. 깊은 밤, 최 씨는 비장한 표정으로 광에서 배틀을 꺼내 마루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러 들어가려는 다리를 불러세웠지요. 아가, 잠깐 여기 좀 앉아보거라. 아따, 어머님, 밤이 깊었는데 또 뭣을 시키실라요? 잠이 쏟아지는구만이라. 네 재주가 용한 것은 알겠다만 여자가 살림을 하려면 배를 짤 줄 알아야지. 반일이야 짐승이 했다 쳐도 배 짜는 건 짐승이 못할 것 아니냐. 최 씨는 창고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삼배 실타래를 가져와 다리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보통 안하기 한 달을 꼬박 짜도 모자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들어라. 내일 아침 닭이 울 때까지 이 300피를 다 짜지 못하면 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그 길로 짐 싸서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이것은 엄명이다. 알겠냐? 오메, 엄니, 배필이라니요. 그건 관아공방에서도 1년 걸릴 양이어라. 사람 죽일 일 있소? 이건 억지요, 억지. 닥쳐라. 네 처가 쫓겨나는 게 싫으면 입 다물고 들어가 자빠져 잠이나 쳐자야. 최 씨는 대답도 듣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득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으나 다리는 그 엄청난 실타래 더미를 보고도 한숨 한 번 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틀 옆 마루에 벌러덩 드러누우며 베개를 고쳐배웠지요. 서방님, 걱정 말고 들어가 주무시오. 내일 아침이면 다 해결될 것인게.
아따, 그나저나 오늘 밤은 유난히 산바람이 차네잉. 왠지 모르게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은 밤이요. 다리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는 이내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득수는 아내가 미쳤거나 포기했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다리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검은 그림자 수십 개가 득순의 집을 향해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들은 인근 현상수배가 걸린 흉악한 산적대, 검은 멧돼지파였습니다. 다리가 밭에 멧돼지를 불렀더니 이번엔 진짜 인간 멧돼지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누워있는 다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삼배 백필과 산적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밤바람에 문풍지가 스산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시륵 같은 어둠이 온 사녀를 아다리 벌린 짐승처럼 집어삼킨 자시 무렵이었습니다. 득순의 초가집은 겉보기에 죽은 듯 고요했으나 그 안쪽 대청마루에는 기이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시각, 마루 한켠에는 다 타들어간 호롱불 하나만이 심지를 태우며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의 서슬퍼런 불호령에 떠밀려 마루로 나온 며느리 다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누런 삼배 실타래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광으로 들어가 주섬주섬 무언가를 한아름 꺼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배를 짜는데 응당 있어야 할 북이나 잉아뭉치가 아니라 난데없는 고소한 들기름병과 굵은 새끼줄, 그리고 녹슨 도르래들이었지요. 다리는 배틀 앞에 다소곳이 앉아 정성스레 배를 짜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찬음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표정으로 마루 바닥에 귀하디 귀한 들기름을 콸콸 들이부었으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였으나 바닥은 마치 한겨울 빙판처럼 번들거리고 미끄럽게 변해버렸습니다. 이는 걸레질하기 귀찮아 기름을 부어놓고 등짝으로 문질러 닦으려던 그녀만의 기상천외하고도 게으른 청소법이었으나 적막한 이 밤에는 사뭇 비장해 보이기까지 했지요. 아따, 배틀은 나무가 하는 것이고 실은 지가 알아서 엉기는 법인디. 어머님은 못하러 사람을 못 살게 군다요. 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오고 배를 짤 궁리를 해야 쓰겄네. 저 문고리에 줄 매달고 요 소뚜껑에 줄 매달아서 누워서 발가락으로 땡기면 배틀이 착착 돌아가겄제. 다리는 천장에 묵은 석가래와 문설주, 그리고 마당의 장독대까지 온 집안을 굵은 실과 새끼줄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틀의 북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원리를 이용해 누워서 발가락만 까딱하면 줄이 당겨져 배틀이 덜컹거리도록 만든 세상에 다시 없을 기괴한 장치였지요. 줄을 다 매단 다리는 제끄에 감탄하며 만족스러운 듯 기름 범벅이 된 마루 한 구석에 이불을 깔고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그녀가 발가락에 묶인 줄을 살짝 당기자 덜컹 하고 배틀이 움직이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웜에 좋은 거. 이것이 바로 자동화라는 것이요. 누워서 발가락 운동도 하고 배도 짜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나는 인자 꿈나라로 갈 텐게. 배틀아, 니는 알아서 돌아가그라잉.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의 규칙적인 코골이 소리가 드르렁 커 하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가락은 잠결에도 움찔거려 가끔씩 배틀이 다 컹거렸으니 밖에서 보면 영락없이 밤새 배를 짜는 부지런한 며느리의 그림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도 잠시 마을 어귀의 개들이 컹컹 짖어대며 불길한 밤손님의 방문을 알리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축시가 되자 득순의 집 쌀이 담장 밑으로 시커먼 그림자 넷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인근 고을을 주름잡는 악명 높은 산적 패거리, 일명 검은 멧돼지파의 두목 왕바리와 그 졸개들이었지요. 얼굴에는 칼에 베인 흉터가 가득하고 허리춤에는 사람 뼈도 부러뜨리 시퍼런 육모 방망이를 찬 왕바리는 울타리 너머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배틀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형님들, 들리시지라? 이 깊은 밤에 배틀 소리가 나는 꼴을 보니 안주인이 혼자 껴있는갑소. 저 집이 요새 멧돼지로 밭을 갈고 물을 끌어다 써서 돈 좀 만진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디 오늘 밤에 아주 털어먹기 딱 좋겠소. 두목님, 근데 저 집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앉아서 천리를 본다나 뭐라나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던디. 시끄럽다 이 멘치야. 여편네 하나가 무서워서 산적이 도적질을 못해요? 쉬도 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금붙이고 쌀이고 다 짊어지고 나오면 그만인 것이오. 내가 먼저 놈을 튄게 니들은 망이나 잘 보거라잉. 왕바리는 짐승 같은 탄력으로 흙담을 훌쩍 뛰어넘어 마당에 착지했습니다. 소리 없는 침입, 완벽한 잠입이었지요. 그러나 그의 발바닥이 마당 흙을 밟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참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이러했지요. 저녁 무렵 다리는 마당에서 메주콩을 고르고 호두를 까는 작업을 하던 중 실수로 광주리를 발로 차 내용물을 몽땅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며느리라면 허리를 굽혀 주워 담았겠지만 천하제일 게으름뱅이 다리는 아이고 허리야 죽기 귀찮은디 덮어불자 라며 그 쏟아진 콩과 딱딱한 호두 알들 위로 거적대기와 멍석을 대충 덮어 은폐해 두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 눈만 속이면 그만이라는 그녀의 얄팍한 장꾀가 오늘 밤 훌륭한 방어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으아! 무엇이 이리 떼굴거려? 천하의 산적 두목 왕바리가 수백 개의 콩알과 호두알을 밟고 춤을 추듯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허공에 붕 떴다가 거치한 멍석 바닥에 코를 박고 말았습니다. 마치 빙판 위에서 자빠지는 소처럼 둔탁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요.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도적답게 그는 비명조차 삼키며 순식간에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쪽팔림은 잠시 뒤로하고 그는 살게 등등한 눈빛으로 대청마루를 노려보았습니다. 왕바리는 옥신거리는 무릎을 문지르며 조심스레 집신을 벗고 대청마루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의 목표는 안방 장롱 속에 깊이 숨겨진 폐물과 건넌방에서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득수 부부의 목숨줄이었지요. 하지만 그가 마루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 다리가 청소가 귀찮아 들이부어 놓은 들기름의 위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마루는 이미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훌륭한 미끄렁틀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오메, 무엇이 이리 미끄럽더냐? 기름이여 무엇이오? 주르륵 쾅. 왕바리의 건장한 몸뚱이가 마치 얼음판 위에서 썰매를 탄 듯 마루 끝에서 안방 문지방까지 순식간에 미끄러져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통은 문지방 옆에 세워둔 육중한 배틀 기둥에 정통으로 들이받치고 말았지요. 그 충격으로 배틀 위에 연결되어 있던 수많은 줄들이 한꺼번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석가래에 매달아둔 소뚜껑과 바가지들이 줄에 당겨지며 허공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그 소라는 마치 마른 하늘에 천둥벼락에 치는 듯 했습니다. 멧돼지가 왔는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네. 에이 참. 바리는 잠결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자 귀찮다는 듯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 바람에 그녀의 엄지발가락에 묶여있던 굵은 삼배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지요. 줄이 획 당겨지자 선반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올려져 있던 맷돌 윗짝이 균형을 잃고 허공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돌덩이가 떨어지는 육중한 소리가 방공기를 갈랐고 하필이면 헐레벌떡 마루로 기어오르던 졸개 한 놈의 정수리로 그 무거운 돌덩이가 정확하게 낙하하고 말았습니다. 졸개 하나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뒤따라오던 졸개 2명은 혼비백산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뒤에는 다리가 빨래 걷기가 귀찮아 마당을 가로질러 그대로 방치해둔 빨랫줄이 목 높이에 걸려 있었으니 졸개들은 그 줄에 목이 걸려 낚시바늘에 끄인 물고기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는 꼴이 되고 말았지요.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들기름에 미끄러져 허우적대며 일어나지 못하는 왕발이, 맷돌 맞고 기절한 놈, 빨랫줄에 걸려 캬캑거리는 농들. 이 기막힌 난장판 속에서 안방문이 펄컥 열리며 잠옷바람에 시어머니 최 씨가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의 옆에 내가 배를 짜라니까 집을 부수고 자빠졌냐? 우엄에 이게 다 무엇이여? 최 씨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커먼 사매들이 마루바닥에서 헤엄을 치듯 미끄러지고 있고 집안의 가재 도구들이 제멋대로 허공을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왕발이는 최 씨를 보자마자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품속에서 시퍼런 단도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요망한 할망구, 오늘 다 죽여불란다. 내 칼맛 좀 보거라. 아이고 사람 살려 도둑이여 강도여 득시야 얼른 나와보거라. 왕발이가 칼을 휘두르며 최 씨에게 달려들려는 찰나 바닥에 들기름이 다시 한번 그를 배신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진 왕발이는 중심을 잃고 허공에 헛반지를 해댔고 그 서슬에 문짝이 떨어져 나가며 자고 있던 득슬 위로 쿠당탕하고 덮쳐졌지요. 그 소란통에 드디어 다리가 부스스한 눈을 뜨고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멍한 눈으로 마루를 네발짐승처럼 기어다니는 왕발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따. 어머님, 웬 손님이 이 새벽에 오셔서 절을 하고 계신다요? 바닥이 찹찹할 텐디. 이 인연이, 너는 사람이냐 귀신이냐? 못을 파놓았기에 나가 아따 미쳐 풀겠구마잉. 아, 그거요? 청소하기 귀찮아서 기름 좀 칠했는디 덕분에 아주 반질반질하죠잉? 근데 아재는 니셔? 왜 너네 집 마루에서 춤을 추고 자빠졌어? 다리의 태평한 소리에 왕발이는 복장이 타져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다리에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요. 그때 다리가 귀찮다는 듯 발을 툭 뻗어 왕발이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다리의 발길질이 배틀 위에 놓여있던 단단한 박달나무 북을 쳐서 날려버렸고 총알처럼 튀어나간 북이 왕발이의 이마 정중앙에 딱 하고 꽂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발이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나자빠지며 뒤에 있던 졸개들과 엉켜 한 덩어리가 되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마당에 굴러떨어진 산적 넷은 서로의 팔다리가 꼬이고 다리가 쳐놓은 거미줄 같은 실타래에 온몸이 칭칭 감겨 꼼짝 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었지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파리꼴이었습니다. 웜에 엄니! 다리야! 무사하냐? 이게 뭔 난리여! 아가, 네가 짠다는 배가 저 도둑놈들 잡는 그물이었냐? 그물이든 배든 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소? 아따, 시끄러워서 잠 다 깼네. 사방님, 저 아저씨들 좀 묶어두시오. 식구라서 한숨도 못 잤어라. 난 좀 더 자였으니께. 상황은 정리된 듯 보였으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묶인 채 정신을 차린 왕발이가 입에 거품을 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산속에 숨어있던 나머지 검은 멧돼지파 본대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마을로 내려오고 있다는 흉흉한 기운이 감지되었습니다.
기름칠된 마루와 거미줄 같은 실타래로 선발대는 막았으나 쪽수가 수십 배나 되는 본대가 들이닥친다면 이 낡은 초가집은 잿더미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씨는 사색이 되었고 득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으나 오로지 다리만이 다시 코를 골며 꿈속을 헤매고 있었지요. 과연 득수네 식구는 몰려오는 산적대의 분노로부터 무사할 수 있을까요? 밤바람에 실려오는 매캐한 횃불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위태로운 밤이었습니다. 득수네 집 마당에는 이미 선발대 산적 넷이 거미줄 같은 실타래에 엉키고 들기름에 미끄러져 널브러져 있었으나 이것은 다가올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지요. 멀리 산 모퉁이에서부터 유난히 밝고 거대한 횃불 6개가 뱀의 눈처럼 번뜩이며 내려오고 있었으니 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바로 검은 멧돼지파에서도 가장 악독하기로 소문난 육형제 간부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는 좁은 마당에 주저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남편 득수는 몽둥이를 들었으나 다리가 풀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건넌방의 며느리 다리만이 이 난리통에도 끄떡없이 다시 잠에 빠져들려 하고 있었지요. 오메, 득시야. 저놈들 눈빛 좀 보거라. 딱 봐도 보통 놈들이 아니여. 저 흉악한 놈들이 들이닥치면 우리 세 식구 목숨은 파리 목숨 아니겠냐?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되어서 집구석이 아주 철단이 나는구나. 야, 아가, 다리야. 니를 시방 잠이 오냐? 저승사자들이 대문 앞까지 왔단께. 아따, 어머님. 멧돼지가 6마리 나오면 잡아서 동네잔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뭐시 그리 호들갑이여. 내 졸려 죽겠구만. 다리야, 지금 농담 따먹기 할 때가 아니여. 저놈들이 던지는 횃불 하나면 우리 이 코딱지만한 초가집은 순식간에 재가 될 것이여. 어쩌면 쓰까잉. 득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담장 너머로 시뻘건 횃불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날아들었습니다. 불은 마당에 흩뿌려진 지푸라기에 옮겨 붙었고 건조한 가을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사랑채 기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묶여있다가 풀려난 산적 두목 왕바리에 굵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낡은 사리문이 쾅쾅 울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싹 다 죽여버리라! 돈 되는 건 으악!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끊어진 대나무 관에서 계곡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며칠 전 물깃기 귀찮아서 계곡 물줄기를 통째로 돌려놓았던 그 거센 수압이 화마를 덮치고 산적 육형제의 정수리를 강타했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허무하게 꺼져버렸고 움푹 파인 마당은 삽시간에 물웅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쏟아진 물은 마당에 쌓여있던 다리가 짜기 귀찮아서 당체에 든 삼배 실타래와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먹은 삼배는 무겁고 질기기가 쇠가죽 같아지는 법. 거센 물살에 휩쓸린 삼배실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산적들의 발목과 몸통을 휘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삼배실은 물을 먹으면 수축하며 조여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 6명의 거구들이 한 덩어리로 꽁꽁 묶여버리니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물에 걸린 굴비두름과 다를 바 없었지요. 다리가 배틀에 앉아 한 올 한 올 짜는 대신 자연의 물살과 좁은 지형을 이용해 순식간에 산적 굴비를 엮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새벽닭이 허를 치며 묘시를 알릴 무렵 마당의 소라는 기이한 정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방문을 열고 나온 다리는 물바다가 된 마당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하지만 놀란 기색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표정이 역력했지요.
아따, 물 청소를 아주 시원하게 해불었네. 어머님, 이것 보시오. 내가 배는 못 자도 도둑놈 잡는 멍석마리는 기똥차게 해놨지라. 이게 네가 한 짓이냐? 물을 쏟아서 불을 끄고 그물로 삼배를 감아서 도둑놈 간부들을 싹 다 잡어? 네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냐? 엄니, 이놈들 낯짝 좀 보쇼. 수배 전단지에 붙어있던 그 흉악범 두목들이구만이라. 아주 꽉 끼어서 숨도 크게 못 쉬는갑소. 그때 마당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산적대의 습격 소식을 들은 관아의 포졸들과 사또가 뒤늦게 출동한 것이었지요. 대문을 들어선 사또와 포졸들은 득순의 마당에 펼쳐진 기괴하고도 장관인 풍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나라에서 몇 년을 쫓던 검은 멧돼지파의 핵심 간부 6놈이 마치 김장철, 배추 절여지듯 얌전하게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내 평생 수많은 포박스를 보았으나 이토록 좁은 공간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완벽하게 제압한 기술은 처음 보노라. 이것은 필시 지형지물을 완벽히 이해한 병법가의 솜씨거늘. 이 집에 숨은 고수가 있느냐? 아니요, 사또나리. 이것은 다 우리 며느리 다리에 비상한 재주입지요. 밤새 머리를 굴려 함정을 파서 놈들을 일망타진했구만이라. 우리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어라. 최 씨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며느리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집안을 일으킬 복동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재빨리 태세를 전환하여 며느리의 공을 치하하며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다리는 사또 앞에서도 예의를 차리기는커녕 하품을 쩍하였으나 사또의 눈에는 그 모습조차 제야의 고수가 부리는 여의로 비쳤지요. 오호라, 저 여인이로구나. 네 공이 지대하다. 졸개 100명을 잡는 것보다 이 우두머리 6놈을 잡는 것이 더 큰 공로다. 내 너에게 보상금으로 1000냥을 내리고 너희 집안에 대대로 면세 혜택을 주겠노라. 1000냥이라구라? 오메, 멧돼지 6마리가 금덩어리로 변해버렸네. 우리 집 팔자 폈어. 그날 이후 득순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한 오두막 신세를 벗어나 마을에서 제일 가는 기와집 부자로 거듭났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고 좁아 터졌던 마당은 이제 12폭 치마를 펼쳐도 남을 만큼 넓어졌지요.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시어머니 최 씨의 태도였습니다. 이제 최 씨는 며느리가 행여나 손가락이라도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다리가 누워있으면 부채질은커녕 입에 과일까지 넣어줄 기세였습니다. 넓은 대청마루,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 다리는 비단 이불 위에 비스듬히 누워 곶감을 빼먹고 있었고 최 씨는 그 옆에서 정성스레 부채질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아가, 덥지는 않냐? 곶감 더 줄까? 네 덕분에 내가 늙어서 호감을 한다. 내 평생 소원이 이리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었는디. 네가 내 상전이다. 어머님, 거 좀 살살 붙이시오. 바람이 너무 세면 잠이 달아나는 법이요. 그나저나 서방님은 어딜 갔소? 아, 빅수 말이냐? 네가 만든 자동 물레방아 구경하러 갔다. 네가 누워서 발가락으로 끄적거린 설계도대로 만들었더니 방아가 혼자서 쿵더쿵 잘도 찢는다고 좋다고 난리더구나. 다리는 씩 웃으며 다시 베개를 고쳐배웠습니다. 그녀가 밭에 가기 싫어 멧돼지를 불렀고 물 깃기 싫어 대나무를 뚫었으며 배짜기 싫어 누워있다가 천하의 산적 두목들을 잡은 일화는 전설이 되어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와룡, 누워있는 용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아따,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단께. 억지로 힘쓰지 말고 물 흐르듯이 바람 불듯이
그저 순리대로 냅두면 다 알아서 되는 법이여.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렇게 누워서 하늘도 좀 보고 살아야지 않겠어? 다리의 말에 추시도 덩달아 마루에 벌러덩 그러누웠습니다. 두 고부의 코골이 소리가 웅장한 기와지붕이로 평화롭게 퍼져나갔습니다. 게으름이 죄가 아니라 때로는 번뜩이는 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한 며느리 다리. 그녀는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천하를 굽어보며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세상을 놀라게 할지 즐거운 궁리를 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가 꾼 꿈속에서는 배틀도 쟁기도 저절로 춤을 추고 있었겠지요. 게으른 며느리 다리의 기막힌 시집살이 이야기, 오늘도 즐거우셨는지요? 그렇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지요. 여러분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댓글에 담아주시면 야담객전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